김진주 PD가 골라온 첫 번째 뉴스는 여가부 폐지, 청와대 베르사유, 우당탕탕 업무보고입니다. 제목이 너무 귀여워요. 네, 우당탕탕 우영우를 따라해봤습니다. 아, 네, 저는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아갖고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이제 7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어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30 남성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대표 공약입니다. 하락세인 2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여가부 폐지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눈여겨볼 내용이 성범죄 피해자의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남성 피해자 생활보호시설 설치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현재 성폭력 상담소가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 특성에 맞춘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공약이긴 했는데 인수위나 국정과제에서는 언급되지가 않았어서 여가부에서도 사실 별도로 폐지 계획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약간 콕 집어서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말씀 김진주 PD가 말한 대로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근데 사실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도 안보 현안이 아니라 어떤 당장 실현이 좀 어려운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을 좀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여가부 폐지 역시 네네. 현실화가 어렵죠. 네,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이 요새 아주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언급될 예정이죠. 네. 오늘 아침에는 또 법무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폐지한 직접수사부서와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실을 보관하는 검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에서 검찰 개혁으로 추진했던 어떤 것들을 약간 좀 다 뒤집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편 또 문체부 업무 보고도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의 원형을 잘 보존하되 동시에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조선총독부 관저를 모형으로 복원하겠다고 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저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서졌다고. 아, 정말로요? 네. 저는 이게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좀 남아 있는데, 근데 요거 이제 관련해서 좀 대통령실하고 문체부 사이에서 좀 엇박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와대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이 수면 위로 좀 드러났어요.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 보고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는데, 의견 수렴 없이 문체부가 독단적으로 계획안 발표했다, 사업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찰 인사 때도 그렇고 약간 뭐 국기문란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브리핑 때도 그렇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실에서 자꾸 정부 부처랑은 좀 싸우는 모양새인데 이런 엇박자들이 또 이제 업무 보고 일정에도 또 영향을 미쳤어요. 네,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가 원래 20일 예정이었는데요. 미뤄져서 어제 25일 진행됐고요. 통일부 업무 보고 21일 예정이었는데 당일 취소되어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네.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이게 장관들이 이제 대통령 만나서 하는 이제 주요 과제, 논의하는 핵심 일정인데 당연히 사전에 그 일정 조율이 됐어야 됐는데 두 번이나 일정을 조정한 게 좀 이례적인 평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실 대통령 일정도 메시지니까. 근데 그렇죠. 요 문체부 그 업무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부상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박부균 장관이 올가을 청와대 소장 미술품 특별전을 기획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이 소장 미술품 정리하고 공개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기여하는 방안이 한때 그 김 여사 주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아들이 왜 거기서 나와? 인데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시사저널 그저께 단독 보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사진 보면 윤 대통령 아버지 윤기준 교수 뒤쪽에 앉아있는 권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보여요. VIP로 초청되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누가 초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런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가 조작 핵심 피의자 아들이 초청받은 이유가 뭐냐, 또 누가 초청했는지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계속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좀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취임식 참석자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극우 유튜버인 안정권 씨가 또 참석했었고 그 안 씨의 누나가 또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었죠. 근데 이때도 대통령실이 취임식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었고, 오늘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인수위 취임준비위에서는 이제 취임식 참석자 명단 자체를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입차 딜러 회사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등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2020년 현직 경찰의 제보로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경찰 내사 보고서엔 김건희 씨가 이 작전에 전주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검찰 재수사로 이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인 이하무개 씨 전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 지금 재판 중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만 좀 스톱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곧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철험의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의지 보이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는가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굉장히 대선 때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도 해요.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는 중에 권 회장의 아들이자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 VIP로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난 그렇게 검찰 수사 신경 안 써, 약간 이런 행보로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부가 맡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영철 반부패 강력 2부장은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윤석열 사단으로 또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윤석열 사단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요즘 좀 공개석상에서 안 보여요. 네, 김건희 여사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일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침. 네.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또 상반된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이제 자맹 그만하고 영부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28일 예정된 해군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초대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역대 영부인들이 참석했던 행사라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드러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8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뉴스는 손배가 압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51일간의 파업을 끝냈습니다. 처음 요구는 2016년 이후에 삭감된 임금의 30% 회복이었는데 이를 철회하고 최종적으로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는데요. 교선 막바지에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파업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문제였어요.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장 점거로 7천억 원 피해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좀 따져보면 회사에 손실 끼친 건 경영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30%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어쨌든 4.5%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못 해줘서 네, 이 임금이 막 20년 경력자인데도 이런 임금을 받는다는 게 이번에 또 약간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손해배상 굉장히 좀 쉽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된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돈으로 묶어버리는 굉장히 좀 치사한 방법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사가 큰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2002년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65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당시에 노조 간부였던 배다로 씨는 살던 집을 가압류당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158억 원 손해배상을 소송했는데요. 이때도 노조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에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90억 손배소가 있었죠. 네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노조가 사실 불법 파업이 아니라 합법 파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사건의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 조치에 노조가 항의하는 파업이었는데 이게 다른 나라라면 당연히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었겠지만 한국에서는 경영상의 결정인 정리해고에 대해서 파업하는 건 합법적인 파업 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단체로 유급휴가 내고 회사를 압박하려고 해도 미리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과반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합법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영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에 공동 입장문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되게 좀 이례적인 장면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긴급한 현안들이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 고물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발표하는 게 좀 그렇죠. 이례적인 장면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에 맞서서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인데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한테 손배가압류가 가해졌을 때 시사인 독자 배춘환 씨가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를 아껴서 47,000원을 내면서 이 노란봉투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이 계류 중입니다. 당시 이제 2014년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준 걸 가지고 이제 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또 손잡고라는 단체가 생겼고 사실 8년 동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얼마나 논의되었는지 이번 계기를 좀 찾아보니까 19대 때,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 한창 캠페인하고 이럴 때 환노위에서 딱 한 번 논의됐더라고요. 그리고 20대에는 발의가 됐지만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고 또 21대에는 노란봉투 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해당 의원들이 또 환노위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에서 후반기에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 법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상임위가 보건복지이고 강병원 의원이나 임종성 의원도 정무위, 문체위, 약간 환노위가 아닌 곳에 지금 또 가서 이 법이 뭐 계류는 돼 있지만 과연 통과될 것인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해라 라고 말했는데 어떤 헌법에 보장된 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손배 문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 또 시사인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